네, 김은재 뉴스인 3월 27일 이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제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운전석에는 늘 김종대 전 의원이 계시고요. 보조석에는 계속 다른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조석 운전석은 좀 차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조석으로 그런가요? 충분히 예. 만족하고요. 실제로 자동차에는 아니, 운전석과 이렇게 또 보조석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뒷좌석으로 옮겨. 뒷좌석까지. 안 됩니다. 같이 보조해 주셔야 누구는 됩니다. 겸손이 힘들다 그러더니만 뭐 여기는 겸손을 하시고. 요즘은 말 조심해야 되고요. 예. 태도는 항상 겸손하게. 아. 가장 힘든 거를 쉽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네. 저희 뭐 계속 하여간 명언이 뭐 쏟아지는 저희 방송. 살얼음판이네 진짜 예. 살얼음판. 이번 주에 박강원 의원님이 왔다 가시면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또 다른 명언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분 공천 떨어졌잖아요. 또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뒷좌석으로 좀. 자, 박주민 의원님 저희 지면 독자들이랑 많이 인사하셨을 텐데 네. 유튜브 독자님이랑은 처음이시니까요. 시청자분들이랑 자 풀샷으로 한번 다시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아니 뭐 저희가 오늘 특히나 최상병 사건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네. 싶어서 김종대 의원님도 워낙 그쪽 전문가시고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 아유, 분이시죠. 말씀. 또 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TF 계셔서 단장입니다. 예, 네. 그러시죠. 아니 그런데 그 영종도 공항에 그 출국 때 나가셨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진행까지 제가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운전석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슷한 게 너무 그때 장면이 강렬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 강렬한 환송식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그 거예요, 썸네일 이게? 사진도 굉장히 저희 강렬한 게 있어서 뽑았더니 그거는 또 귀국할 예, 당시 아마 예. 소리 들은 예, 장면이고요. 또 지지자분들이 더 예쁜 사진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예쁜 사진이 드물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겸손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그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특히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개 발언을 비롯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출국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급하게 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후보들도 왔고 또 현역 의원들도 왔고 또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또 많은 의원님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항의도 하고 뭐 문제 제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그 다 정보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출국한다는 그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못 봤어요. 마주하지 못했다. 예. MBC 기자만 딱 MBC 찍었죠. 기자만 예.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귀국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또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새벽 5시 저 같은 경우 새벽 한 4시 반 정도부터 이제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9시 17분 비행기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걸 딱 보고 확실하게 좀 뭐라고 해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나갈 때 개구멍 들어올 때는 개구멍이 안 돼가지고 이제 걸리긴 걸린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얼굴을 딱 마주쳤거든요, 둘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딱 놀라더라고요. 뭐 그래 놀라요 그래 군인이. 그래서 갈 때도 그때 놀라더만. 네, 그래서 그때 소리를 팍 지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시군요. 하여간 소리는 잘 질렀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극화하는 일종의 어떤 이미지 효과는 매우 컸던 것 같은데 그걸 나가고 안 나가고 이렇게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네. 뭐 확실히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성으로 출국한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인사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약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럼 이종섭 그 출국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유권자분들 만나면 체감이 더 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최상병 사건을 키운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종섭 장관 도주 사건이다 이런 네. 지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 사건 전에는 사실 유권자분들이 이걸 많이 좀 인지하고 계셨나요? 단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좀 요 온도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잘 아시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갔다 왔거나 가야 되거나 했던 분들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노년층에까지도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히 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이 컸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냥 극명하게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굉장히 센 사람이 관여돼 있고 그 센 사람이 저렇게 무리하게 출국을 시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도망가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요거를 그냥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제 노년층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국민이 이 사건의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쫓아나갈 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사실은 지나갔긴 했는데 귀국하던 그날 그러니까 21일 날 금요일이었어요. 네. 이날 짐도 안 풀고 국방부를 갔다. 근데 나는 그때 나도 긴급히 막 방송을 했는데 지금 영종도 공항이 그냥 환영식에 불과했다면은 이건 실제 상황이다. 국방부로 쳐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 후임 장관을 찾아갔는데 혼자 찾아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본인은 지금 외교부 소속 아닌가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 외교부 호주 대사인데요. 예. 근데 왜 국방부를 그날이 갔을까요? 최상병 사건 3차 공판이 용산에서 맞아요. 열리는 날인데 이날 깜짝 놀랄 증언이 나와요.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처음에 지시한 거 거다. 맞습니다. 네. 외압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군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재판장도 심지어 박정원 대령의 우호적이에요. 지금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요즘 사기가 많이 올랐다고. 이 도피성 출국 의혹 이후로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지금. 예. 그랬는데 재판 군사법원이건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건 다 국방부 장관 부하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급히 짐도 안 풀고 가야만 될 이유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군이 통제가 안 된다 지금. 네. 계속 증거물이 그날도 쏟아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급했으면 짐도 안 풀고 갔을까. 네. 그게 와서 28일까지 회의하고 지금 그때 회의를 6일이나 남겨놓은 그 시간에 뭐가 그래 급해서 국방부에 가셨냐. 난 당장 국방이 열어가지고 지금 선거고 뭐고 간에 신원식 국방장관 출석해서 당신들 왜 밀담 나눴냐 이거요. 이거 내가 보기엔 명확히 이거 증거인멸 혐의가 이거 입맞추기 이런 부적절한 행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도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영종도 공항에서는 일단 딱 마주쳐서 소리 한번 질러 넣었으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저런 짓거리 공항에서 국방부로 직행하는. 야 내가 보기에 이거는 입국 심사하기 전에 이미 일정 짜놓고 온 겁니다. 국방부에 나 내리자마자 쫓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좋은 둘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 풀 스토리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방부가 지금 또 신원식 장관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게 군사 재판이 막 그냥 통제불능으로 가버리니까. 앞으로 그 재판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아니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걸로 인식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해병대. 아까 얘기한 정훈공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여기서도 익명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보도가 MBC 단독으로 나왔고 경향신문에도 나왔고 그 조사본부가 장관이 시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건 맡았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군 법무관들 판사들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보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까
이 군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분들을 우군화해서 맞아요. 이 진실의 문을 여는 이게 나는 이제 내가 느끼는 촉으로는 멀지 않았구나. 이제 결정적 순간이 멀지 않았구나. 예. 이게 보이는 결정적 거야. 순간이 내가 곧 보기에. 온다. 근데 네. 어디 거기 신원식 장관을 만나냐고 거기서. 군 판사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지만 박정원 대령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 2심은 민간법원. 민간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신이 내렸던 판단에 대해서 민간 판사들의 리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다 뭐 입법하시고 네. 저는 뭐 민군 병영혁신위에서 또 우리가 만들고 네. 국회가 다 완성을 해 주신 건데 저는 작년 그 8월 말에 박정원 대령 그 구속영장을 군 법원에서 기각할 때 기각했죠. 영장을 네. 이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나 이렇게 행복한 주말을 처음으로 이거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감격스러워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군사재판도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되고 거기서 네. 모든 의혹은 이종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지시가 시작됐다는 이런 증언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나는 이종섭 장관도 공수처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정원 대령 재판에 네. 증인으로 나갈 때까지는 출국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게 더 지금은 급해졌다. 네. 공수처는 이건 하세월이다. 네.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어졌고 사실 네. 그 역할은 두 분이 많이 하셨다라는 네. 것도 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께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는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전문가이시잖아요. 김종대 의원님 이 말씀을 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계속 이렇게만 해 주셨으면 요즘은 저쪽 사람들은 누가 입을 열어도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꼭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네. 꼭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나는 왜 저래는지 모르겠는데 얘 자꾸 저렇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호주 언론에 나갔고 전 세계가 이게 외교가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지금 외교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각국 대사들이 네. 다 퍼졌어. 그리고 호주가 뉴스가 없는데요. 이런 빅뉴스는 1년에 몇 건도 없어. 호주로서도 아주 큰 뉴스다. 안 돼. 우리야 뭐 자고 일어나면 세상 바뀌는 뉴스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급은 거의 그 메머드급에. 오픈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참 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 그러면 외교가 다 퍼졌습니다. 제가 천공을 세계적 인물로 만들었잖아요. 네. 예, 알자지라, 르몽드, 워싱턴 뭐 해가지고 중국 언론에서는 제 댓글이 1억 개라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웨이보에서 네. 다 종합하니까. 그런 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이 건이나 그 건이나 이거는 글로벌 세계 뉴스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뉴스다. 오히려 거기는 뉴스가 더 없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죠. 특히 호주입니다. 예, 예. 아니 호주를 전 안 가봐가지고. 예. 아니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MBC 쪽에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네.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태도를 봤으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근데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친구 이상민 장관, 최장수 장관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도 네, 오송 참사도 있고.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 최장수 총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따지더라도 법적 책임 전에 뭔가 이게 태도의 변화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수근 상비원 건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꾸만 사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계속 국정을 책임진다면 이 정도 감수성, 이 정도 태도 굉장한 참 두려움이 있어요. 예.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뭐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이 저런 말에 얼마나 상처 입으실까 이것도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리고 제가 저기 그 세월호 집회를 갔는데 네. 그 유족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투표일 전날 아이가 나타났대. 그런데 엄마 이런 세상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보면 항상 죽은 자가 산자를 지키는구나. 또 죽은 자가 산자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망한 최상병이 살아있는 박정훈을 지키는구나. 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거. 이게 바로 세월호와 최상병 사건의 같은 그 패턴이자 맥락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잘 새긴다면은 네. 결국은 지금과 같은 선거 국면에서 황급한 도피와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역시 이게 참 죽은 자가 산 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옛날에 많이 겪었던 게 또 반복된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종섭 이제 호주 대사 쪽 변호인의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가 된 것은 공수처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던데 공수처 때문인가요? 아니 근데 공수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해서 출국 금지시키고 예, 아이고, 11월 달까지만 황당해.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해외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뒤늦게 수사를 진행해서 자기를 출국 금지시켰다 이런 이야기 이런 논리던데요. 공수처의 이제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건 및 그 외압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발을 제출을 했었어요.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를 할 때 그러면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동시에 출금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사에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수사를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인 분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피의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 혐의예요. 그렇다면은 권한을 남용을 한 사람 조사하기 전에 그 권한 남용에 의해서 뭔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당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를 해서 저 상급자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걸 다 모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상급자를 불러다가 자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어떠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절차상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박 의원님 얘기대로라면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주범이라면 공범은 국민의힘의 공천장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지시를 해서 장관 대신 차관이 해병대에 직접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가서 해병대에서 박탈된 사건을 조사본부로 밀어넣게 했는 그 행동대장이 차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천안갑의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예요.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를 빨리 뭐 소환해서 조사하라 그랬는데 그 방법이 있다. 한동훈 당신이 공천장을 준 그 사람들이 빨리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해서 공범들이 먼저 이렇게 수사가 되고 그 주변인이 수사가 되면 이종섭 대사는 그 다음 순서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먼저 수사받는 게 순서 아니냐.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속도가 빨리 날 거기에다가 것이다. 이 사건은 스토리 전개가 기승전으로 돼 있습니다. 나는 기는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승이 이종섭 장관, 전이 해병대 사령관, 결이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터진 수사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 있던 임종덕 안보실 2차장은 경북 봉화 영양에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종섭 장관보다 먼저 만일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또 해병대에 직접 전화를 3번 한 게 임종덕 차장이니까 그러면은 자꾸 뭐 공수처 보고 이종섭 대사 소환하라 뭐하라 하지 말고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은 그 2명이 공수처로 제발로 기어 들어가서 나 수사해 달라고 하면 이종섭은 빨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수사다 기본적으로.
이종섭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다. 이런 부분도 좀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 수사 협조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이종섭에 대해서 소환을 지금 공수처가 당장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치 질이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질. 네. 한동훈 위원장의 네.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안 맞는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나 수사에 응하도록 만들고 나서 그러고 다 했는데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좀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가 평상시 해왔던 말이 다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완성하고 이랬으면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수처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본격적인 장이 쓴 거는 역시 용산의 구사법정입니다. 여기에 출석할 때까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와 무관하게 지금 그 재판에 이제 변호인 증인 신청한 이 대사는 출석을 해야 되고 그 군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출국을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조금 더 계속 업그레이드된 메시지들이 뒤에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신원식 장관을 항의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놓친 거야. 이 중요한 그 만남을.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서 뭔가 저 방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종섭 대사가 억지로 일정을 만드느라고 무지한히 바빠요. 오늘부터는 또 방산업체를 돈대는 거예요. 아니 호주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장관들 만나고 업체들 찾아다니고 이게 대사 공식 직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대사들과 개별 업무 협의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게 오늘 또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6명 공관장이 들어오는데 그 다 회의를 하고 그 회의 자리에서 장관들도 만나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장관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니까 아 이거 왜 개별적으로 찾아다냐 이랬을 거 아니야 누가. 그러니까 외교부가 또 황급히 어떤 보도자료를 내냐면은 뒤이어 들어오는 대사들도 다 개별적으로 장관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내가 국방장관이야. 그러니까 어제 이종섭 찾아가는데 오늘 카타르 대사 내일 사우디 대사 꼼짝을 못하고 다 만나라는 거 아니야. 이 지금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회의 가서 또 만나라는 얘기요. 지금 얘기가 이래다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개국 대사들이 한참 전화로 수다 떨다가 이따 만나서 중요한 얘기 또 하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대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다 소환해서. 그런데 그 대사들이 다 개별적으로 찾아간다면 그래야 이종섭 대사가 찾아간 게 합리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6명 대사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전부 앉아가지고 아유 오셨네 그러다. 저 밖엔 또 다른 대사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회의 때 가서 또 만나. 아이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활한 수사와 그리고 그 박정훈 대령 증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대사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부임 초기잖아요. 부임 초기면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야 되죠. 국내에 들어서 국내 방산업체와 장관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업무에 대한 그런 분석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억지스러워 보이는 일정들을 띄고 있는데 호주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사임을 하든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 국내에 머물면서 수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자꾸 또 방산으로 쏠리는데 처음에 외교부가 얘기했던 거는 2+2 호주 한국 외교국방장관 회담 준비차 실무 준비차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아니 뭐 그건 말은 아직 유효한데 사실 어떤 장관이 대표로 나가는 외국과의 회담에서 현지 주재하는 대사는 그 장관의 보좌관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은. 그 회의를 케어하기 위한 실무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직 국방장관이 후임 국방장관의 보좌관이 된다는 또
아직도 이상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2 회담 준비한다고 공항에서 이 대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건 날짜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없는 회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역시 그런 회의가 언제 주시하고 계시는군요. 열렸는가. 네. 그래서 초말 2+2 이래가지고 찾아보니까 2년 6개월 전에 거의 3년 다 된 시점에 한 호주 2+2 회담이 열린 거예요. 어디서 열렸는가 보니까 호주야. 아니야. 잘못 말했어. 한국이야. 그래서 여기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그러면 다음 2+2는 우리가 갈 차례야. 네, 호주 이게 외교 관례상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한 번씩. 그러니까 관례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갈 차례예요. 어디서 실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장소도 안 나왔고 일자도 안 나와가지고 없는 회담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없는 회담을 어떻게 실무 준비를 해. 어떻게. 요것도 거짓말이에요. 들어올 때 요것도. 굉장히 열심히 메모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인트를 쪽쪽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쪽집게로 단장님께서 합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 이제 특검이라든지 특히 국정조사,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 이제 원내 수석으로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좀 이게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될 국회법상 절차를 마친 지는 2개월 이상 지났어요. 근데 그 국회법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한 키를 다 의장님이 다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네. 국회의장님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할지 특위를 만들라고 했지만 정해 주시면 국정조사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계셔서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 복도에서 아마 농성한 것도 한 4번쯤 되고요. 만나달라고 사정한 것도 여러 번 되고 본청 앞에서 농성도 했고요. 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합의가 중요하다? 의장님은 네. 계속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당과 얘기를 해라. 또 여당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때쯤이면 국회 권위를 좀 위해서라도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요. 이미 저희가 발의했고 당론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하기로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던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은 4월 3일이면 부의 간주가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다만 이때도 안건 상정 관련된 여야 협의를 또 하라고 의장님이 하실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전 안 하시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그래서 4월 3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 특검법을 좀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외에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연대가 거죠? 가능한데요. 예. 사실 이 패스트 트랙은 지정할 때 힘들고 지정이 돼서 부의 간주가 된 뒤에는 일반 법안하고 처리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의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 아니 여기서 이제 야권의 특검 공조 내지는 특검 연대가 드디어 또 성사돼서 전에 그 김건희 여사자 꼭 붙여야 된다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저희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방심이 안 불려가요? 법명이 그래요. 법명이. 예. 거기 법명이? 여사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나도 쫄아가지고. 대통령 배우자라고만 돼 있어요. 하여간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 그때 182표가 완벽히 공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야권의 파일을 또 확장해갖고 특검 정국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1월부터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로 간다 그랬었어요. 그 특검에 있어서 선거 때도 공조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박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 전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요게 오늘 내가 새로 들은 뉴스고 정말 그게 그 부의가 돼서 이걸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겠는가 이래 의심했는데 어느 정도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고 계획이 이제 마음이 있다. 있는데 실망하신 것 아까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본회의를 열어도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건 그렇죠. 지정과 안건 상정의 권한을 다 의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아마 이제 본회의를 잡으려고 하기 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한번 하겠죠. 또, 뭐 요구를 하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참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예. 있어요. 예. 네. 사실 선거가 끝나도 21대 임기가 한 2달 정도 한 달 반 이상 남았죠. 한 달 반 가깝게 남았죠. 5월 말까지니까요. 5월 그 말까지. 기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그 기간도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일종의 패배라고 패배를 했다라고 판단된 정당은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겼다고 판단되는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흐름이었어요. 물론 이번 정당이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법도 뭐 재손상비원 관련된 법 말고 다른 법도 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네. 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2대4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는 2개의 당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당과 영남당이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수도권의 국민의힘이 야당화되고 있다.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회칼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들이 더 급해가지고 요즘 뭐 2,000명 의사 배정 끝났는데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단계적 증언해라 해서 대통령 염장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의 야당화인데 이러다가 이제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잔뜩 열 받아 놓으면 오히려 선거 이후 국면이 꽤나 좋은 구도에서 한 달 반의 임기를 마저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우려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예컨대 이런 어떤 특검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하면 그 책임론에 대한 화살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나는 윤 대통령이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대파를 얘기하고 또 뭘 얘기를 하고 이런 피해의식에 쩔으면 그분들의 야당화가 예상된다. 예.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짧지만 좀 그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야당화 그 당내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 2개의 정당이 있다.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야기가 저는 아주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사실은 좀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시던데 갑자기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뭔가요? 갑자기? 예. 아니 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수도권 쪽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꽤 많았고요. 그렇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후보들도 꽤 많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 도피성 출국 이후에 온도가 좀 달라졌어요. 유권자들의 태도가 확실히. 예. 그러니까 온도. 전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은 막 엄지손가락도 막 해주시고 했지만 멍함 나올 때 대부분이 분들이 차가운 그래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뜨거운 물과 찬물이 아직 안 섞였고 찬물을 만나면 그 목욕탕 물도 그렇잖아요. 안 섞인 상태는 찬물 만나면 되게 춥잖아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도피성 출국한 뒤로는 이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팔짱을 풀고 약간 우리 쪽으로 오셨다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뭔가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네, 듣고 싶어 하고 뭔가 응원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저쪽을 우리가 잘해서 저쪽을 좀 혼내줬으면 하고 이런 태도 변화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걸 느꼈겠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물이 온도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차가운 물에 딱 맞은 예, 이제 느낌이겠네요. 물이 갑자기 차가워졌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원숭이요. 일본 원숭이가 겨울에 그 바닷가에 이렇게 뜨뜻한 물이 나와 거기는 저 온천에서. 네.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 보니까 좋아. 그런 다음에 얘들이 그 저 나무 열매가 거의 많아 먹을 게 먹는데 한 원숭이가 바닷물에 가서 씻어 먹는 거야.
소금기에 양념까지 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화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물의 온도가 달라진 거를 느꼈다는 뜻은 이제 가서 좀 푹 담궈볼까? 이래가지고 일본 원숭이 떼들 있잖아, 집단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아재 개그니까 너무 잘 이해는 안 돼요.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뭐 확실히 그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이 화를 내시는 분들의 종류가 예전에는 너희들 못한다의 단선적 화였다면 지금은 너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러면서 화를 내세요. 네. 저쪽을 혼내줘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화내시는 것도 달라졌고 하여튼 뭐 요즘에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네. 걸 느낍니다. 게다가 대파 논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대파 논란, 아니었을까 대파 논란 생각이 장난 드는데요. 아니에요. 대파 논란 장난 근데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전 정부 때 더 비쌌다. 그 얘기에서 더 욕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일파만파 대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섬에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났을 문제예요. 이게 마사지가 들어가고 하면은 이런 맥락이었다 뭐 하고 하면 되게 끝나는데 그 이후로 염장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입만 열면 지지율이 떨어져. 난 이게 저기 뭔가 그 기능이 고장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이런 사건들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의 중심을 이걸 해체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계속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말만 하면 꼬여들거든요. 이런 현상들 보면은 저는 어떤 위기의식을 넘어서 어떤 멘탈이 이렇게 거의 무너진 수준이 아니냐 저 짝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이 좋아하면서 오만해지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분노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저기 일종의 어떤 재확인. 맞아. 쟤는 원래 저랬어. 지금 화가 나는데 옛날에 기억이 나. 뭔가 하면서 이렇게 판단에 그냥 그러니까 직접 영향을 주는. 대파 논란은 약간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심지어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대파 논란이 딱 터지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누구 탓인지 알겠어. 이거 누구 탓이었구나. 이 분위기인 거예요. 조준점이 생긴 거예요. 되게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 0.4격이 다 됐다는 얘기네. 이거 참 아주 그 개탄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구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사정을 알아줬을 줄 알았어. 또는 뭐 선거 때라도 좀 요럴 때만이라도 좀 우리한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왠지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누구 때문인지 알겠어. 근데 갑자기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이제 알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밖에 또 말을 못 해? 지금 그래서 완전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좀 국무회의에서 꺼내게 들기도 했고 인유한 이제 위원장도 이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말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시면서 끝내보면 어떨까요? 저는 보수의 영끌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 동원해. 심지어 박근혜 그 전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자기가 30년 구형했던 사람 아닙니까? 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보수의 동원령 내지는 영끌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동원하는데 이번에 그 연초에 국지전 구판을 했다고. 총선 때 국지전이 일어난다. 북한이 선거에 개입한다. 외신에까지 나가서 BBC 방송에까지 나가 국방장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이었냐면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있고 나서 국내 주가가 7% 빠졌습니다.
보름간. 그러니까 주가 빠지니까 멈춘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다 저기 국지전 가능성으로 판을 몰고 갔을 때예요. 그러면 위기는 3월 초에 한미연합훈련 때 온다고 우린 봤거든요. 근데 연합훈련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의외로 안 보냈어요. 조용하게 지나갔다고. 그게 못 써먹은 카드예요. 원래는 연초부터 얼마나 안보 선거, 이 이념 선거 여기에 집착을 했다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70년 먹고 산 정당입니다. 저 당이. 북한 없으면 선거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종북이란 단어가 다시 튀어나오고 뭐 이념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제가 보기에 온갖 비상 응급약은 다 동원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뭐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미 때가 늦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종북 이야기를 다시 이제 선거의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민생이나 경제 또는 정상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로는 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수록 저희들도 주의해야죠. 저는 오히려 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 굉장히 경계령이 오히려 민주당에도 내려져 있다. 주의를 해야 된다. 지지율이 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특히 취지의 안보 말씀이신 문제는 거죠? 절대 마실 수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경계령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로 마무리 인사 겸 해서 해주십시오. 뭐 최근에 이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 뵙고 있고 그러면서 겪고 계신 어려운 점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편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들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과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겸손하시네. 역시 선거 때라서. 오늘의 컨셉은 겸손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조석도 아니고 뒷자리에 앉으시겠다. 오히려 뭐 선거 때는 적절한 품격 있는 그 행동인데 제가 품격이 없어 문제지. 운전자가 풀악셀 밟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총선 안 나간 사람의 이 자유를 보십시오. 자유로운 이 정신. 말 조금 세게 하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출마하신 분이 왠지 안쓰러워 보이는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출마하지 않으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보조석에 앉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이라 오시지도 못해 사실은. 네, 맞아요. 아무쪼록 두 분 너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또 적절한 이야기들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개혁신당의 김용난 정책위 의장, 새로운 미래의 오영환 선대위원장과 함께 당선 레이더로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